자, 쪼말야 중국 오늘 무협소설, 무협소설과 무협영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큰 주제를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왜 중국을 아는데 무협소설이 유용할까? 중국 아는 데 있어서 무협소설을 알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기질이나 중국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이 무협의 전통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춘추 시대 때부터 이제 협객들이 나타나기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 사기에 들어오면은 유협열전과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이 두 열전이 결국은 무협소설의 원조가 되거든요. 2100년 전부터 무협과 관계되어 있는 문학작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중국 문화의 커다란 하나의 장르로서 무협소설이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리고 이 무협의 영향은 결국은 현대 중국의 홍콩 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리고 칼이 총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중국의 무협 정신은 한때 우리 사회를 아주 열광하게 만들었던 중국의 그 조풍 영화들, 깡패 영화들, 그죠? 이런 영화들의 원조들이 다 무협 소설에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본 중국의 현대 킬러 영화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를 좀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이 협객에 대한 무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치외법권의 문제입니다. 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들의 그 염원이 그 킬러들한테 항상 또는 유협들한테 투영되는 그런 현상들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세 개의 큰 꿈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일수합니다. 첫 번째는 명군몽.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에 대한 꿈. 그죠? 특히 이제 왕조 체제를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왕이 얼마나 똘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명군을 갈망하는 리더에 대한 꿈이 있고요. 또 워낙 착취를 많이 당하고 부패, 비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렴결백한 청백리에 대한 꿈이 있답니다. 그도 저도 안 되면은 협객 꿈을 꾼답니다. 예. 내가 막강한 무공을 지녀서 가지고 직접 처단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꿈을 꾸죠. 예. 그렇게 해서 중국에게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세 개의 큰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명군몽, 청관몽, 협객몽이랍니다. 중국의 한 작가는요, 문학평론가는 이와 관계되어 있어서 재미난 또 책 제목을 쓰기도 했는데 좀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이 협객에 대한 꿈은요, 지식인들한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태백 같은 사람은 협객행이라고 하는 시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협객들의 활약들을 쭉 그리면서 그 누가 그들을 말할 때 머리 숙여 감탄하지 않으리라고 협객에 대한 꿈을 직접 자기 스스로가 꾸기도 했고, 또 이태백은 젊은 날 자기 스스로 협객을 자처하기도 했답니다. 사람을 뭐 죽여봤다는 얘기도 전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간에 시인의 시 속에 협객들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나라 시대 때 이태백의 협객행이 대표적인 시가 되겠습니다. 조의 나그네 호영이 서릿발처럼 빛나는 오구를 휘두르며, 오구는 이제 창을 얘기합니다.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은빛 안장에 백마의 높이 올라타고 유성처럼 천하를 누비다. 10걸음마다 한 사람을 죽이고 천리를 달려도 멈출 줄 모르더니 할 일이 끝나면 소매를 떨치고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다. 신릉군의 식객인 주예와 후영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항상 검을 뽑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수함에 술잔을 기울이더니 석잔의 술을 마시며 쾌히 승낙하면 그 약속은 오악보다 무겁고 술이 얼큰해지면 그 위험이 무지개처럼 뻗쳐나다.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추를 휘두르며 먼저 한단 땅이 놀라 진동하다. 천추의 이름을 빛낼 두 장사는 대량성에서 혁혁한 명예를 드날리다. 그 협골의 향기 영원히 남아 후세의 영웅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누가 그들을 말할 때 머리 숙여 감탄하지 않으리 라고 하는 아주 과거의 협객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릉군 밑에 있었던 주예와 후영이라는 사람은
신론군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바쳐서 신론군을 도와줬던 그런 또 협객이기도 합니다. 진평원이라는 문학평론가는 아예 자기 책 제목을 천고문인 협객몽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을 아주 오래도록 지식인들은 문인들은 협객의 꿈을 꿔왔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시적인 책 제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중국 얘기할 때 이 무협소설, 무협영화 얘기하면서 항상 비교하는 게 이제 미국에는 SF가 있다면 중국에는 무협이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첫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미국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미래에서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로 달려간다. 자연스럽게 SF 영화가 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그쪽 주제가 많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는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뭐 미국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강하고 이거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수 우리나라 분들이 중국 사람 보고는 뭐 과거 지향적이고 뭐 퇴행적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250년짜리하고 5,000년짜리의 차이뿐이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만한 유의미한 시간이 확보가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중국은 단절되지 않은 역사를 5,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온 민족이고 나라고 또 그 긴 기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나 그다음에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 속에 기록 속에서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만드는 드라마를 만드는 방면에 있어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사극, 무협이 곁들여져 있는 사극을 많이 만드는 게 중국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해드릴 무협소설은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화라경이라고 하는 학자는 어른들의 동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문화교과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좀 이따 소개해드릴 김용이라고 하는 무협 작가의 무협소설은 화교 사회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읽힙니다. 그 무협소설, 김용의 무협소설 바탕에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아주 배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는 화교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잊지 마라라고 하는 애들은 젊은 친구들은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딱하게 무슨 뭐 사서상경을 읽혀놓으면 신물이 금방 물리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사상들, 뭐 유기의 윤리관이나 도덕관들, 그 다음에 중국인의 생사관,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길게 강의했던 중국 사람들의 은혜와 원수에 대한 은원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학 장르는 무협소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협소설을 읽힙니다. 그래서 무협은 중국인 특유의 유행 문화입니다. 약간씩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큰 흐름과 큰 줄기는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그런 중국 사람들의 의식과 중국 사람들의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윤리관, 도덕관이 무협소설로 집약이 됐고, 그 무협소설의 역사를 쭉 훑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시대 정신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무협소설을 통해서도 중국 역사와 문화와 중국 사람들의 정신, 윤리, 도덕관을 거꾸로 되짚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무협소설은 잘 아시다시피 민중들의 염원이 그 안에 투영됩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히어로들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미국의 만화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의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다 카툰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스파이더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아시는 여러분들 뭐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벤져스들 뭐 이 전부 다 영웅들이잖아요. 그죠? 히어로들입니다. 무협소설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다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초월적인 초인적인 무공을 지닌 사람이 탐관오리들이나 사악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처단하는 그런 내용들. 동서양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무협소설의 특징은 남다른 무술, 테크닉을 갖추고 있죠. 그죠? 무공이라는 걸 갖추고 있고, 여기에 협이라고 하는 정신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무협이라고 했을 때는 무는 그 사람의 기술을 얘기합니다. 협의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 무예를 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협자는 정신입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이런 협의 정신이 같이 결합이 된 게 이제 무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협의 기원은 유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유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천이 역사책 속에서 유협열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 한 편을 남겨놓고 그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의 자객열전이라고 하는 열전, 이 두 가지 두 편을 남겨놓음으로써 치해법권 지대에서 자유정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이로운 기록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기록이 남겨지게 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사회사적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충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나가다 보면 모순과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되지만 또 하나는 집단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이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개인 간의 이해관계도 상충이 됩니다. 왜? 나라가 세금을 너무 많이 물린다든지, 그냥 부당하게 착취한다든지, 괴롭히다든지 이럴 경우에 민중들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할 것인가라고 하는 저항의 정신, 이게 민중 봉기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힘이 없는, 조직력이 없는 민중들은 자기 자신의 염원들을 어떤 초월적인 또 초인적인 존재에다가 자기 마음을 기탁한다는 거죠. 깃들인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의 문학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이제 무협 소설입니다. 그 원형이 사마천 사기의 유협열전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도하고 법 체계와의 충돌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첩별상은 보셔서 알겠지만은 주인공은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법 바깥에서 불법적으로 사람을 청탁을 받아가지고 죽이는 킬러고,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법을 수호하는 경찰입니다. 근데 두 사람 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이제 위협이 또는 자객이 가지고 있는 사회사적인, 제도사적인 의미가 그런 데 있습니다. 과연 법이라는 게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만들어주고, 사마천도 사실은 위협열전을 구상하게 된 배경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국가가 제도나 법에 의해 가지고 위협들을 이제 말살시킵니다. 한 나라 무제 때 들어오면은.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마천이 위협열전을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존재들이 사회적으로 시대별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또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위협의 모습도 달리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채롭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 기질이죠.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제 의협심이 강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불의를 보게 되면 못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과거에도 그랬죠. 옛날에는 뭐 더 했겠죠. 그죠? 그 제도적으로 수탈과 착취가 워낙 많았던 시대였으니까 일반 민중들이 법으로 보호받는 범위라든지 정도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때 개인적인 기질에 따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또 그런 사람들의 무용담이 민간에 퍼져서 거기에 민중의 염원이 반영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수호전 같은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호전 같은, 수호지 같은 소설이 바로 이런 민중들의 염원들과 그 다음에 거기 수호지에 등장하는 양산박의 유명한 영웅들의 그 개인적 기질들,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탄생한 것이 이제 수호지 같은 그런 케이스고, 또 하나는 이 유협들의 그 활동과 그들의 기록들이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이게 치해법권입니다.
사실은 이게 법은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장치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법을 무시하고 치해법권 지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불법 같지도 않고, 그죠? 불법은 불법인데, 뭔가 민중들한테는 통쾌해. 그죠? 예. 그리고 저렇게 살고 싶어.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동경,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반영이 됨으로써 그게 또 문학으로 같이 연결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로맨틱입니다. 예. 아주 낭만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상실해가는 낭만성과 예술적 영감, 이런 부분들을 영웅들, 유협들 또는 협객들의 무용담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대리만족하는 또 그런 요소들도 유협이 탄생하게 되고, 또 유협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문학 작품으로 탄생하게 되는 그런 사회사적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유협의 기원에 관한 논의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원시시대 유풍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유협의 존재는 저 원시시대 때 법이 없던 시대에 모든 걸 전부 다 힘으로 해결하던 시대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존재가 유협이다. 그리고 춘추전국 시대 들어오면은 유가 내에서도 유협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공자님 제자 가운데 자로 같은 인물입니다. 자로 같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묵가는 스스로를 협의 정신에 충만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칭을 했어요. 그래서 묵가는 사실 집단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묵가는 조직입니다.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었고, 그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게 묵가입니다. 묵가가 나중에 유가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배척당해서 그렇지, 실제로 춘추 시대에는 유가하고 쌍벽을 이룰 만큼 학과 학파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현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거든요. 계층은 대개 일반 사계층이다. 이게 이제 거의 평면에 가까운 계층인데 사계층이고, 우리는 저걸 자꾸 선비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사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계층이 춘추전국 시대를 거쳐서 완전히 지배계층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사계층이야.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는 한나라에 국군이 있죠. 이게 제후입니다. 그 밑에 공, 경, 대부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지배 집단입니다. 그러던 것이 춘추전국 550년을 통해서 그 아래층에 있던 사계층이 요 계층을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춘추전국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 내에서 사계층 가운데에서 유협들이 많이 출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떠돌이들, 유민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유협할 때 유자도 저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떠도는 사람들로서, 떠돌이는 좋지 않게는 저기 노숙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유로운 사람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 기질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유협이 비롯됐다, 기원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몇 가지 설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런 유협들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혼란기, 시대가 우울하거나 암흑기,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위기감과 불안의식이 증폭되던 그 시기, 그 다음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고조된 시기, 이런 시기에 자연스럽게 유협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협의의 기질을 가진 유협들이 속출을 했고요. 본격적인 출현은 춘추시대로 보고 있고, 전성시대는 전국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성을 살펴보려면 사마천 사기를 보는 것이 가장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맥락은 제대로 짚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협이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임협, 협을 자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책임할 때 임자잖아요. 그죠? 나는 협객이라고 하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를 협객으로 자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임협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협이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무술이 같이 동반되면서 초창기 때 사마천 사기의 위험 열전에는 무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협의 정신에 충만했던 사람들, 의리,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감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이게 이제 문학 형태로 정착해 나가면서 무술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이제 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을 잘 다루는 검협이 있고 그다음에 협객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왔고 검협 대신은 뭐 또 다른 말로는 뭐 선협이라는 것도 있어요. 신선처럼 도수를 벌이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 의사 이런 단어. 의사는 뭐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안중근 의사, 그다음에 연봉길 의사, 이게 다 의사 이 저자를 붙이잖아요. 이게 다 유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협의 정신하고도 관계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그 안중근 의사나 연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다 협객들입니다. 그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힘으로 저항했던 사람들, 요인을 암살하거나 뭐 어디를 폭파하거나 폭탄을 던지거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협객으로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유협의 종류도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유협의 기질을 발휘했던 사람은 사마천 사기 자객열전에 나오는 조말이라고 하는 제나라하고 노나라하고 임금끼리 서로 전후 협상을 하는 협상장에 칼 들고 뛰어들어가지고 비수를 들고 뛰어들어가가지고 제나라 황공을 협박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나라로부터 빼앗아간 땅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황공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저런 미친놈 이런 신성한 회의 장소에 말이야 그 비수를 들고 뛰어들어가지고 나한테 약속을 강요하더니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관중이 패자가 패주로서 어느 장소가 됐든 간에 한 번 한 약속은 그게 설사 남의 위협에 의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땅을 돌려줬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상녀는 여러분들의 연파 인상녀 열전이라고 하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외교관입니다. 그 진나라 소왕이 조나라 해문왕한테 해문왕이 가지고 있는 전세의 보물인 벽옥이라고 하는 옛날에 이제 옥기가 오늘날 다이아몬드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둥글고 가운데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옥 종류를 벽이라고 합니다. 이 초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세의 보물인 벽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성 5개하고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 성 5개를 줄 테니까 그 벽옥을 날 주라 이렇게 됐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옥기만 가져오면 옥긴 차지하고 그거는 뭐 저기 입 닫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해만학 입장에서는 그냥 옥기를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사신으로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해문왕의 측근인 무연이라는 사람이 인상녀를 추천을 합니다. 무연의 식객이었어요. 제 식객 가운데 인상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합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몇 개 보시죠 해서 인상녀가 이 벽옥을 들고요.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 소왕을 만납니다. 만났더니 진나라 소왕이 이 벽옥을 받아 들고는 궁녀들한테 막 구경을 시키면서 야 이게 그 초나라의 그 유명한 옥기다 막. 그리고 성 얘기는 입 밖에도 안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녀가 대왕 잠깐만 그 옥 잠깐만 저한테 줘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인상녀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반인 분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 옥의 티를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옥의 티를 한자로 몰라. 근데 인터넷에서 뭔가 상품을 주문했는데 상품에 뭐가 문제가 발생해서 그거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자요. 바로 아신단 말이에요. 하자는 원래 옥의 티란 뜻입니다. 바로 인상녀가 쓴 단어입니다. 옥에 하자가 있습니다. 옥에 티가 있습니다. 하고 받아들고는 기둥 뒤에 기대 서가지고 성 5개 어떡할 거냐, 성 어떡할 거냐. 준다니까. 그랬더니 문서로 약속을 해라. 이제 문서로 약속을 하고 우리 임금이 저한테 이 옥을 보낼 때 닷새 동안 목욕 제기하고 보냈으니까 당신도 닷새 동안 목욕 제기하고 닷새 후에 여기 와 이걸 받아가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객사로 돌아와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이 옥을 조나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그게 완벽귀조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옥을 온전하게 보존했다는 뜻이에요. 완벽이라는 뜻은. 그리고 옥을 온전하게 보존해가지고 조나라로 돌려보냈다 해서 완벽 귀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상녀가 진나라 소왕 앞에, 그 당시 진나라가 제일 강대국이잖아요. 진나라 소왕 앞에서 당당히 큰 소리 쳐가면서 옥기를 온전히 보존했어요. 그래서 이게 외교와로서의 유협으로 한 형태로 보는 겁니다. 종류로서. 그 다음에 이제 모수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수라는 사람도 초나라로 사신을 가가지고 초나라 임금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구원병을 결국은 받아오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 당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 외교가 형태의 유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객 형태. 그래서 사마천이 자객열전에 저렇게 5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말, 전제, 예양, 섭정, 형가. 5사람. 이들도 큰 범위 내에서 유협, 자객형 유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귀족으로서 신릉군이나 춘신군 같은 인물들도 유협의 기질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귀족 스타일의 유형의 유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 공자님 제자 자로 여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제자백과 가운데에서 묵자, 그 다음에 묵자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도 다 학파로서 한 일가를 이룬 제자백과의 사상가들의 집단인 유가와 묵가에서도 유협의 형태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 은협이라고 합니다. 숨어있는 협객이다라는 뜻입니다. 은협은 민간 내에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숨어있는 협객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후영입니다. 사기 신릉군 열전에 나오는 은자입니다. 이 신릉군이 문지기를 하고 있는 후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직접 수레를 몰고 이문이라고 하는 문을 찾아가서 후영을 자기 수레에 모셔오는 대목이 신릉군 열전의 가장 백미입니다. 사마천 사기 가운데서도 이 장면은 아주 명장면 중에서도 명장면입니다. 신릉군이 조정에다가 문무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는요, 연회를 다 준비시켜 놓고는 자기가 혼자 마차를 타고 몰고 후영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궁궐내에서. 근데 이 장면은 제가 사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영화를 찍는 걸로 이 장면을 찍는다면 카메라가 3대 이상은 동원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와 시차를 달리해가지고 사마천 장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역사책 속에서. 그러니까 한편 궁궐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신하들이 웅성웅성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군께서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직접 마차를 몰고 나가시지 뭐 이렇게 떠드는 장면이 나오고, 또 한편은 신릉군이 마차를 이제 몰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는 이문에 가서 후영을 모시는데 아주 극진하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모십니다. 그리고는 마차의 왼쪽 자리를 비웁니다. 그걸 허좌이대라고 합니다. 왼쪽 자리를 비워서 대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차의 왼쪽 자리가 상석이야. 그래서 누군가를 공경스럽게 귀빈으로 접대할 때, 그죠? 상석을 내줄 때 허좌이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영이 가다가 말고는 잠깐 시장으로 들어가서 내 친구 하나 좀 보고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아까 나오셨던 주애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푸주간 하는 사람입니다. 도살업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친구한테 들어가서 주애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는 신릉군은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위나라에서. 신릉군은 말꼬피를 붙잡고 저작거리에서 마차 위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는 그러면은 한 카메라 하나는 푸주간 안으로, 그죠? 들어가서 비추고, 또 카메라 한 대는 신릉군을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대는 저 궁궐에서 신하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비추는. 사마천의 이 필치를 보고 제가 깜짝 뒤집어졌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상에 이런 역사책이 어딨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후영이라는 사람이 힐끗힐끗 신릉군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쳐다봅니다. 그럼 또 카메라가 시점이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한참 걸려서 마차를 타고 신릉군하고 같이 궁궐로 돌아오는 그 대목인데, 이게 후영이라는 사람이 다 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거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니겠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는 이 군중들도 비춰야 돼요. 근데 왜 신릉군으로 하여금 마차 말고삐를 붙들고 자기를 기다리게 만들었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릉군이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극진하게 공손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구나. 참 신령군이야말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칭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뢰를 범한 겁니다. 자신의 신뢰거든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저작거리에다가 말고삐 잡고 붙들고 세워놓고 자기는 들어가서 자기 친구하고 노닥거리고 있다. 이거는 신뢰 중에서도 큰 신뢰란 말이죠. 자기가 신뢰함으로써 얘를 이름으로써 신령군의 위상을 더 높이는 그런 또 속 깊은 배려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후영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주예라는 사람도 그렇고 구원병을 빌리기 위해서 진나라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임금이 가지고 있는 부절이라고 합니다.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이 부절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군대를 동원하게 만들고 그걸로 나중에 주예라는 사람은 군대를 동원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살하고 나중에 후영도 이 일이 발각되면은 신령군한테 해가 돌아갈까봐 겁이 나서 자기 스스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도 큰 의미에서 유협의 종류로 집어넣고요. 모공 같은 사람은 이제 도박꾼이고요. 설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이제 도살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모두 다 민간에 숨어 있는 유협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자객, 귀족, 그 다음에 유가나 묵가의 제자들, 그 다음에 민간에 숨어 있는 유협들 이렇게 되게 종류가 여러 종류로 나눠집니다. 상하천 사기에 나오는 유협열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유협열전은 결국은 나중에 무협소설의 원조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마천이 유협에 주목을 했습니다. 참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대단한 게 뭐냐 그러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밑바닥까지 존재했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눈길을 줬습니다. 이들 유협에 주목을 하면서 유협열전을 구상을 했는데요. 이게 나중에 또 자객열전으로 또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마천이 유협열전을 구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19살 때 사마천 나이 19세 때 곽해라고 하는 유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곽해가 한나라 무제에 의해 가지고 체포령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사마천의 고향인 한성 부근까지 도망옵니다. 그때 사마천이 곽해를 만납니다. 사마천은 곽해를 만난 인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저 평범하고 등치도 자그마한데 말도 어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은 사마천 인상이 대단히 강렬했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 유협열전은 유협의 열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곽해의 기록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곽해 행적 자체를 상세히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해받건 지대에서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이들의 의로운 행위를 기록해야 되겠다 해서 유협열전을 구상한 걸로 보이고 곽해를 비롯해서 유협열전에 나오는 유협들 이름들입니다. 상당히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사마천은 이 유협들이 한나라 무제 때 들어와 가지고 치해받건 지대에서 완전히 쫓겨나와서 모조리 잡혀가지고 몰살당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 유협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풍모를 사마천은 상당히 그리워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마천 자신도 유협의 기풍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자기가 고향 내에서 별다른 명성도 얻지 못하고 사실은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천이 20살 때 천하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19살 때 곽해를 만나가지고 사마천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조정으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됨으로써 아들을 잠시 피신시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피신시키는 김에 그냥 역사학자로 자질을 기르라고 천하를 여행하라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뭐 달리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사마천의 기질 속에는 전국시대 때 이 유협들의 기풍들이 남아있지 않았는가 또 그들에 대한 흠모 이런 부분들이 사마천한테 강하게 남아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협열전을 구상을 했고 이런 유협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협열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인물들입니다. 예. 뭐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이 이들의 인품에 대해서 신중하고 겸손하고 군자의 덕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랬고 또 이들은 보시면은 뭐 호걸들을 100여 명 이상 숨겨주고 그죠? 그다음 검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노름을 좋아하고 뭐 이 모친상의 1천여 대의 수레가 운집할 정도로 대단히 그 교류의 폭이 넓었다. 그 다음에 왕명이라는 사람은 혁객으로 장관과 회수 사이에서 이름을 알렸다. 상당히 이름을 크게 떨쳤던 모양입니다. 이런 인물들을 한나라 때 혁객들을 나중에 한무제 때 들어오면 모두 법망에 걸려서 모두 다 몰살당하는 위협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협열전은 결국 나중에 무협소설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자객열전과 위협열전은 무협소설의 선구자가 되고, 뭐 다른 말로 하면 원형이 됩니다. 그죠? 요 위협열전과 자객열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남북조 시대 때 가면은 지괴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간보라는 사람의 수식이 같은 건데 상당히 이제 괴기스러운 측면도 굉장히 많이 귀신도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지괴 소설이라고 하는데 역시 무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무협 소설의 한 계보로 남북조 시대 때 지괴 소설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때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협 전기 소설이 나옵니다. 이 전자, 기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기이할 기자잖아요. 그죠? 여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나라 때는 이제 뭐가 처음으로 시행되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관료들을 선발하는 과거제가 이제 수나라 때 창시가 됐다가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가 되는데 그래도 초창기입니다. 과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장안으로 올라오면은 누군가한테 줄을 대야 돼요. 그래서 주로 왕족들, 이제 과거 시험에서 이제 채점을 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줄을 대야 되는데, 뭐 선물을 사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문장력을 뽐을 내야 되잖아. 내가 글 잘 쓴다. 결국은 과거 시험은 문장력으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글을 써서 주로 치맛바람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족 공주들이라든지 그쪽으로 이제. 근데 공주들한테 가가지고 공자월, 맹자월 이거 글 써가지고는 뭐 시간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난 글을 써줘야 돼요. 혹할 만한 거.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뭐, 그 다음에 영웅들 이야기, 뭐, 이런, 무술 등장하고 하는 이런 신기한 이야기들, 기이한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서 그것도 단편으로. 길면 또 안 읽잖아요. 그죠? 짧게 해가지고, 이 치맛바람들한테 주로, 공주들한테 주로 많이 읽혔어요. 이게 당나라 때 전기소설의 기원입니다. 그런 소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책을 읽으시면 되고, 하나만 딱 소개해드리면은 두광정이라는 사람이 쓴 귀염객전이라고 하는 무협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김용이라고 하는 무협소설가는 이 작품이야말로 무협소설의 원조다, 비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귀염객을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가 대운하라고 하는 아주 대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 배우가 누구냐면 양조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양조위가 젊었을 때 저 드라마에 대운하, 저게 뭐 20몇 편인가 되는 아주 장편 드라마인데요. 여기에 등장했는데, 귀염객으로 등장합니다. 귀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염을 얘기합니다. 덥석부 저렇게 수염 기르고 저런 걸 귀염이라고 해요. 그 수염을 이렇게 기른 사람의 객자를 붙인 거죠. 그 털보 협객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귀염객전의 제일 마지막 대목이 뭐냐 그러면 요 귀염객은요, 당태종이 세자 때 이세민, 그죠? 황제가 되기 전에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소설이. 거기에 이제 무협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리가 들어가고 해서 이제 무협소설의 한 형태가 무협소설이 됐는데, 당태종하고 친구로 나와요. 이 귀염객이 우정을 나누는. 근데 이 귀염객이 제일 나중에 당태종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뭐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다 떨쳐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부여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여로 갔다. 그래서 요 귀염객전을 읽고는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저 귀염객을 누구로 비정을 했냐면 연개소문으로 비정을 했습니다. 연개소문이 젊은 날 중국에 들어가, 뭐 연개소문도 사실은 뭐 무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미뤄봐 가지고 연개소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해서 재밌게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귀염객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소설 가운데 하나고요. 명나라 때 들어오면은 이제 장편, 단편,
백화 무협소설. 백화라는 거는 이제 현대 중국어를 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옛날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민중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문장이나 말을 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신연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촉산검협전까지 다양한 무협소설들이 등장합니다. 청나라 때는 협의 공환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관청에서 민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벼슬아치들이. 그런데 그 벼슬아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그 벼슬아치를 도와주는 사건을 해결하는 그 밑에 부하들이 전부 다 무공개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협오의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포청천이에요. 예, 예. 그 밑에 삼협오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조 뭐 그죠? 막 그렇게 나오댔죠. 이름 다 외웠었는데 제가 다 잊어버렸네요. 그죠? 밑에 있는 부하들이 다 아주 특출한 무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그걸 공환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무협 소설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고 20세기 초반에 들어오면 이제 중국 남북 쪽으로 20세기 초반은 중국이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일본의 영향도 있고 외세의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국공 대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쪽 사람들과 북경을 중심으로 하는 북쪽 사람들의 이 소설 형태가 달랐어요. 그래서 그걸 남북파라고 합니다. 남파 무협소설, 그다음에 북파 무협소설인데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파 무협소설가들이다 부릅니다. 환주루주라는 사람은 제가 첫 시간에 중국 사람들의 뻥 이야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과장 얘기하면서 이 촉산전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마치 원자탄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환주루주는 본명은 이수민이고 촉산전을 쓴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도련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몇 년, 한 10년 다 돼 가나요? 리안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감독이 와우장룡이라고 하는, 와우장룡 영화 보셨죠? 그죠? 와우장룡 원작자입니다. 왕도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홍콩과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신파 무협소설이 등장합니다. 홍콩에서는 양우생과 김용이 대표적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두 사람 다 1924년생으로 똑같은 출생연도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에서는 고룡과 와룡생이라고 하는 무협소설가가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좀 이따 이들 작품들은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대륙에서는 사실 사회주의가 이제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협소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씨가 말랐습니다. 사회주의하고 무협소설하고는 전혀 안 맞거든요. 왜? 이게 치외법권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법하고는 상관없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개인이 해결하죠. 이러니까 이거는 공산주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거의 대륙에서는 무협소설이 사라졌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무협소설이 새롭게 이제 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용의 무협소설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김용은 원래 본명이 사량용입니다. 사량용. 절강성 사람이고요. 집안이 청나라 시대 때 과거에 겁제해가지고 높은 벼슬을 지낸 아주 부르주아 중에서도 상부르주아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게 전부 다 부르주아 지주계급이라 그래가지고 억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용은 이제 홍콩으로 건너와가지고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신문사를 차렸거든요. 명보라고 하는 신문사를 차려서 신문을 발행하는데 이게 발행 부수를 높이기 위해서 뭘 했냐 그러면 밤에 무협소설을 쓴 겁니다. 이제 연재소설이죠. 그렇게 해서 명보가 홍콩에서 3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이 무협소설로부터 사실 받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개혁개방이 되면서 등소평이 사씨 집안을 복권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김용하고 등소평이 직접 만나요.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복권시키고 그러면서 김용의 무협소설도 대륙에 풀립니다. 그렇게 해서 김용의 무협소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륙의 무협소설이 재기하는 이제 다시 재생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그런 말씀을. 이게 이제 중국의 무협소설의
하약한 역사입니다. 원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마천의 자객열전과 위협열전이다.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역사서를 통해서 무협소설의 단초를 열어놨다. 그런 말씀. 자, 심파 무협소설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심파 무협소설가는 뭐 3인방입니다. 이 세 사람이. 양우생, 김용, 고룡. 세 사람이 심파 무협소설가를 대표하는 4대 천왕까지는 아니고 3대 천왕이죠. 그래서 3인방이라고 붙였어요. 사실 여기다 이제 와룡생을 포함시키면 4대 천왕이 되긴 하는데, 와룡생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이끌었는데, 실제로 무협소설사에 있어서는 그렇게 쳐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색정적인 대목들이 많고, 그리고 비문이야. 그러니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흥미는 있는데, 소설로서의, 문학으로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 세 사람이 늘 중심으로 거론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김용은 무협소설가로서는 지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지금까지도.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억 단위가 팔렸답니다. 김용의 무협소설은. 근데 뭐 김용의 무협소설은, 아동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대활자본. 글자가 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점자본.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대륙으로 건너가면은 이제 번자를 쓰지 않고 중국 대륙에서는 간자를 쓰니까 간자체본. 뭐, 온갖 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창자본 한 2억 권 정도는 팔렸다라고 주장하는 통계가 있을 만큼, 거기에 우리나라는 다 도절판이거든요. 한때. 우리나라는 한때 전부 다 김용 무협소설을 영웅문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법으로 다. 그게 뭐 100만 부씩 막 이렇게 팔렸거든요. 그래서 도절판까지 합치면요. 뭐 대륙에서도 도절판들이 다 나왔으니까 옛날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찍었을 겁니다. 1955년 서금 은고록이라고 하는 책을 시작으로, 무협소설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15부를 냅니다. 뭐 건수로는 뭐 수백 권에 해당됩니다. 보통 한 부가 8권에서 10권 정도 되니까, 짧은 게 5권, 뭐 4권 이러니까요. 그죠? 100권 가까운 무협소설을 남겼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작은 사조 삼부고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조 영웅전, 신조 협녀, 의천도령기, 여기까지 사조 삼부고. 대부분의 작품이 영화화되거나 드라마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야사에 따르면은 25사를 2번이나 다 정독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역사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뭐 여러분들 무협소설 김용소설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서는 뭐 김용의 대표작을 뭘로 꼽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단연코 소호강우를 꼽습니다. 최근에 소호강우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간됐습니다. 김영사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직접 저는 가서 김용을 만나고 왔습니다. 출판사 쪽에서 김용의 무협소설을 정식 계약을 통해서 출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10수년 전에 제가 홍콩까지 건너가서 김용 선생을 만나가지고 정식 계약을 성사를 시켜준 그런 또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타계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90 몇 세까지 2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 95세까지 살았죠. 그죠? 그때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의 스탠리라고 하는 만화, 스탠리도 같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 중국과 미국의 이 영웅을 다루고 있는 한 사람, 만화가 한 사람 소설가를 같이 다룬 적이 있어요. 자, 빠른 속도로 이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협소설과 영화 관계는 중국의 무협영화의 가장 오래된 영화 가운데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장철이라고 하는 감독의 대작액입니다. 67년작입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제가 초등학교 때 본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2개의 영화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고, 줄리 앤드리스 나오는 그 뮤지컬 영화고, 또 하나는 이 영화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대작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천 자객열전에 나오는 섭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마천의 자객열전 섭정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장철이라는 감독의 대자객이라는 영화고, 그 당시 홍콩에서 홍콩 달러 100만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영화입니다. 저 영화가.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외파리 시리즈. 이게 다 왕우라고 하는 배우가 나온 영화입니다. 외파리 시리즈고. 같은 시기에 대만 쪽에서는 호금전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무협 영화의 감독이 있습니다. 대치협부터 시작해가지고 협녀는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저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용문객잔, 신용문객잔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용문객잔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이 대자객의 포스터고 오른쪽이 독비도라 그래가지고 외팔이라는 뜻입니다. 한 팔을 가지고 있는 칼제비라는 뜻이고, 여기는 호금전의 협녀하고 용문객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무협 영화가 들어와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영화는 동방불패는 이제 소강호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한 인물이 동방불패죠. 그렇죠? 동방불패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강호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의천도령기를 비롯해서 신조협녀,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중국, 이제 대륙으로 건너와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요. 김용의 소설이 대륙에서 처음으로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재미난 일화가 있습니다. 김용한테 붙어 있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김대협이거든요. 대협인데 왜 대협을 붙였냐 그러면 드라마를 만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작료를 이제 방송사에서 내야 되는데 원작료가 얼마를 받을까가 처음에 관심사였어요. 왜 김용의 무협 소설이 뭐 좀 비쌉니까, 그죠? 근데 김용이 얼마를 받았냐? 1원을 받았습니다. 1원. 이 사람이 사업가예요. 영락없는 비즈니스의 감각이 탁월합니다. 왜? 이게 뉴스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전역이 뉴스가 됐어요. 와, 역시 김대협답다. 어? 이게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고 돈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이게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러면 자기 대륙에서 또 이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원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신문이고 뭐 텔레비고 난리야. 소설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었을걸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본 무협 영화 가운데 가장 재미난 영화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백발마녀전에 있었어요. 예. 이것도 무협 소설 원작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와우장룡. 예. 그 다음에 환주루주의 촉산. 예. 촉산은 임청아 정소추가 주연한 촉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두 번째 만들어진 리메이크된 촉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옹의 작품은 영화로 되긴 했습니다만은 드라마로 제일 많이 만들어졌어요. 고려옹의 작품 가운데 제일 유명한 초류왕입니다. 초류왕 시리즈입니다. 초류왕 도둑놈 이야기입니다. 초류왕 도둑놈이에요. 지금 궤도 루팡 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저 밑에 부채 보이시죠, 그죠? 부채 보시면은 제가 저 대목을 읽고 까무러쳤었는데 아답 월색 이래라고 돼 있어요. 나는 달빛을 밟고 온다 라는 뜻이에요.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저게. 자, 마지막으로 유협에 대한 역대의 인식과 평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오동진 평론가님한테 이제 자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비자는 유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유가는 글로 법을 어지럽히고 협은 무로 금령을 어기는데 군주가 이 둘을 모두 예우하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다라고 해서 유가하고 유협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 이제 한비자는 법가사장가잖아요, 그죠? 관직을 내던지고 사람 사귀는 것만 즐기는 자를 협이 있다고 했다. 그 다음에 협이 있다는 자들은 관직의 기강을 해치고 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봤습니다. 허신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자전, 옥편을 남긴 사람인데 재물을 가벼이 여기는 자를 유협으로 정의를 내렸고, 순열이라는 사람은 무력을 믿고 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는 자, 사마정은 현가나 예양처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 명나라 때 유명한 사상가인 이타구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충신, 효자, 장부, 연려가 모두 협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단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장태미라는 근대학자는 백성과 관리 사이 이 생존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협으로 봤어요. 그죠? 굉장히 넓게 봤고, 법문난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는요, 사계층 중에서도 최하류 식객에 속하는 사람이 유협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에 대한 유협의 평가가 가장 오래된 평가이자 가장 깊이 있는 평가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고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어진 사람의 자세이다. 믿음을 잃지 않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유협열전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죠? 그 마을에 믿음이 있고 행동 후에는 결과가 있고 한번 약속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해 실천하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남에게 닥친 위험 속으로 뛰어든다. 생사와 존망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뽐내지 않고 그 덕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을 유협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의 사도죠. 그죠? 자, 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유협, 그 다음에 무협소설, 무협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7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달마토는 중국의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전문가 원종우 선생의 중국의 위성기술에 관한 이야기로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이 장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